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7일 화요일입니다. 대법원 문제입니다. 대법원의 요직을 갖다가 34%나 소위 말하는 김명수의 인권법 연구회라는 그런 단체가 장악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선일보의 아주 특정 보도입니다. 조선일보가 아주 특정으로 보도하는 내용입니다. 조선일보는 인권법 연구회 명단도 전부 다 입수를 했습니다. 인권법 연구회에 누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가? 판사, 소위 정치 편향 논란을 부르는 판사들, 판사들이 정치에 개입하면요 이미 판사가 아닙니다. 판자가 뭐냐?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공정하게 판단하는 건데 대법원 앞에는 저울을 딱 든 정말 공정을 부르짖는 그런 상징이 있지만 이제 이미 34% 인권법이 장악을 했다고 그러면은 대법의 요직을, 이거는 이미 공정이라는 문제하고는 상당히 멀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정치 편향 논란 부르는 판사들이 행정처의 42%, 자문위원회의 40%, 이게 말이 됩니까? 판결 영향을 끼치는 곳곳에 포진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선일보에 가면은 이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말이 진보 성향이죠. 뭐 그게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진보 성향이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진보로 얘기를 합니다.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부터 중간 간부 주요 보직에 대거 진출했고 일선 판사 회의체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서글픈 현상입니다. 대법원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장 존경을 받았던 대법원 판사들이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정치 편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소위 인권법 연구회라는 소속 판사들이 최고 법원인 대법원부터 중간 간부 주요 보직에 대거 진출해가지고 일선 판사 회의체를 갖다가 회의하는 모임, 뭐 예를 들면 무슨 회의를 전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법 연구회 판사들이 김명수 사법부의 요직 곳곳을 장악하고 기득권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서글픈 일입니다. 가슴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인권법 연구회 회원 명단을 입수해서 분석했습니다. 왜냐? 조선일보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나머지 아마 이 사태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기해야 되겠다. 국민들의,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마 이런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연구의 판사들은 대법원의 양대 핵심 기능인 재판, 사법행정, 이 부서에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 사건의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법관에 올리는 소위 대법원 재판 연구관 판사들 97명 중에 33명이나 이 연구에 소속입니다. 대법원이 언젠가는 혁명적으로 뭔가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제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옵니다. 뭔가 대법원의 혁명적인 어떤 깨끗한 자정작용이 없다면은 대법원의 판결을 누가 믿겠느냐? 그렇다면 국민들이 그것을 가만히 놔둬야 되겠느냐? 라는 얘기가, 문제 제기가 지금 곧 될 것입니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왜? 상고심 사건의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법관에게 올리는데, 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97명 중에 33명이나 이 연구에 소속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쾌한 이야기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인권법 연구회 회원 수는 460여 명으로 전체 판사 중에 14%가량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재판연구관 중에 인권법 판사 비율은 그 2배가 훌쩍 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또 법원의 인사,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행정처 판사, 대법원 행정처 판사, 소위 법원의
관할 판사죠. 처장을 포함해서 처장이 장관급입니다. 이 12명 중에 5명도 이 연구회 소속입니다. 행정처 판사 처장 포함해서 12명 중에 5명이 이 연구회 소속이라면 행정도 장악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비슷한 기능의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위원 10명 중에 4명도 또 이 연구회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전부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연구회를 주도하는 핵심 판사들은 그간의 정치 편향 논란의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치 편향 논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2017년 법원 내부 온라인망에 재판이 곧 정치다라는 글을 올린 판사이 기억날 겁니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어떻게 재판이 정치냐? 어떻게 재판이 정치냐? 재판이 공정이지 어떻게 정치냐? 이런 글을 올린 판사도 인권법 연구회 출신이었습니다. 법원의 허리에 해당하는 전국 지원장, 지방법원장이라든가 지원장 41명 중에 10명도 이 연구회 소속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헤드들, 각 헤드들을 적당량 배분해서 전부 임명한다는 김명수식 인사가 결과가 아닌가, 그런 추측을 자아냅니다. 법원 관계자는 김명수가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로 인해서 일선 판사와 자주 접촉하는 지원장은 법원장 후보 1순위다 이러면서 머지않아 법원장도 인권법 판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법원 관계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판사 모임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 운영진도 매년 절반 이상이 인권법 판사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한 전직 대법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정 연구회의 득세는 소위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엔 치명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정 연구회의 득세는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에는 아주 치명적인 현상이다. 치명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이 개탄을 했습니다. 자, 김명수 4년에 바뀐 게 뭡니까? 재판은 정치를 외친 특정 모임이 법원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립된 것은 2011년 8월입니다. 장애인, 난민, 아동, 여성 등 국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 방안을 연구하는 단체라며 그럴싸하게 당시 대법원에 설립 신청을 해서 승낙을 받은 단체입니다. 인권법 연구회 창립 멤버는 31명이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이 바로 김명수, 당시 서울 고법 부장판사가 1대 2대 회장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김명수. 자기 부하인 판사를 몸이 아파서 그만두겠다고 한, 임기가 그만두겠다고 이미 다 예정된 그분을 그만두면 안 돼. 탄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탄핵판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어? 이런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탄핵판에 밀어는, 그래서 탄핵을 당한 임성근 판사 기억하시죠? 김명수가 거짓말을 임판사한테 해가지고 임판사가 그 다음날 녹취록을 깠지 않습니까? 23시간 만에 김명수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별칭을 얻은 게 거짓말 대법원장,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거짓말 김명수 물러나라. 국민들의 그 많은 수가 여론조사에서 물러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물러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얻은 대법원장인데 물러나겠습니까? 이 중에 이 김명수가 이렇게 1대 2대 회장을 맡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 김 대법원장처럼 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 31명 중에 10명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습니다. 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있습니다. 인권법연구회는 2012년 관련 학술대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초기에는 회원수 늘리기에 집중했습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기에는 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들이
아름아름으로 후배 판사들을 불러내서 같이 식사하며 회원을 이렇게 살살 늘려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판사는 인권법 선배 판사들이 식사 자리에서 같은 판사인데 부장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형 동생 하자 이러면서 인간적으로 대해줬다는 겁니다. 거기에 훌러덩 뭐 어떻게 넘어갔든지 아니면 훌러덩 뭐 그냥 기분이 좋았든지 뭐 그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권법 한 판사가 그럽니다. 인권법 선배 판사들이 식사 자리에 같은 판사인데 우리 부장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형 동생 일하자 인간적으로 대하자 이렇게 대해주니까 이후에 지역별로 또 등산, 영화, 독서 모임 등을 만들어서 주로 젊은 판사들을 모았고 인권법 연구회원은 2011년 116명에서 갑자기 4년 만인 2015년 417명으로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자, 법원 내 대형 연구회로 몸집이 불어나자 인권법 연구회 핵심 회원들은 2015년 9월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인사모를 결성해서 국제인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국내 사법체계를 주로 연구하는 소모임으로 살짝 바꿨습니다. 이 소모임으로 인권법 연구회의 전신으로 꼽히는 우리법 연구와 비슷하다는 이제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사모는 이 연구회를 주도하는 핵심 회원들로 이루어졌고 20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권법 연구회의 편향성이 짙어진 시기에 바로 인사모를 설립할 때쯤이라는 지적이 지금 많다는 것입니다. 소위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이걸 결성했다는 겁니다. 말은 인권을 앞세워가지고 저 좌파 정권의 특징이 뭡니까? 국민을 항상 앞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민은 없는 국민입니다. 자기들 국민입니다. 자기들 국민. 네. 이 조선일보에 의하면 말이죠. 실제 재판과 개인 발언을 통해 가지고 거센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판사 대부분이 이 연구회를 이끌고 있었던 인사모 멤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17년에 김동진 부장판사라는 사람 아마 이름 기억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날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정치 댓글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적 부심을 통해 풀어주자. 김동진 부장판사가 이 정치 댓글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죄가 없다 이거야. 이건 뭐 일반적인 왜 국방부 장관이 이게 왜 정치 댓글을 쓰지도 않은 사람이 이렇게 되느냐 등등등등 이유로 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적 부심 통해서 풀어줬습니다. 아무런 혐의가 없으니까 김동진 부장판사가 판결하기에는 페이스북에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서 동료 법관을 막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풀어주니까 김관진을 풀어주니까 막 그냥 페이스북에 막 이제 비난이 올랐습니다. 바로 김동진 부장판사가요. 서울중앙지법이 정치 댓글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속적 부심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러자마자 그냥 페이스북에다가 김동진 부장판사가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마음대로 하고 있다 하면서 동료 법관을 비난해가지고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는 어디 소속이냐? 인사모 소속입니다. 같은 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바로 다음 날 자기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까지의 지난 6, 7개월은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이다. 이런 글을 올린 유영재 판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까지의 지난 6, 7개월은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이다. 이렇게 글을 올린 유영재라는 판사. 이 사람도 인사모 소속이라는 겁니다. 2014년에 당시에 김영식 부장판사는 종교적 병력 거부와 관련한 이 연구의 주최 학술대회를 연 뒤에 언론에다가 종교적 병력 거부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자는 생각을 공유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조선일보의 특종 보도를 지금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종교적 병력 거부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자는 생각을 이제 공유하게 됐다므로써 이제 종교적 병력 거부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하자 이런 취지가 담겼다, 뜻이 담겼다 이렇게 얘기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가 종교적 병력 거부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렇게 안 하는 것을 찾아서 상당히 창조적으로 움직이고 있군요. 네. 인사모. 나는 인사동에서 무슨 두부 한모 두부를 파는 줄 알았더니 인사모가 보니까 대법원에서 막강한 멤버라는 막강한 모임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사모. 물론 우리법 연구, 인권법 연구의 그 출신들이죠. 김 부장 판사는 현 정권 출범 초기에 판사를 사직한 직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해서 논란을 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꿈이 뭐냐? 판사를 안 하고 뭔가 권력을 잡고 지향하겠다 이런 뜻을 가졌다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 아니겠습니까? 가장 인권은 종교 이런 양심 이런 것을 핑계대고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름이 조금 나면은 나느냐 간다. 어디로? 청와대로 간다. 이 사람이 김 부장 판사가 현 정권 출범 초기 바로 판사 그만두고 직후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해서 논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사모를 중심으로 본격화한 인권법 연구에 이념하는 재판뿐이 아닙니다. 일선 판사들 회의체까지 침투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반발로 2017년 소집돼가지고 현재까지 가동 중인 직급별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 대표회의 운영진이 매년 50%에서 64%가 인권법 판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법관 대표회의 운영진. 무슨 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것인데 판사 주 업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판사가 주업입니까? 아니면 헤게모니 쟁탈이 무슨 목적입니까?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법관 대표회의는 2017년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의 깃발을 든 소위 사법적폐 청산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2017년 법관 대표회의에 들어간 인권법 판사들은 법원 자체 조사에서 사실무근 결론이 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 2차 조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또 했습니다. 아니 판사들이 단식 농성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목표가 달성되면 꼭 이루어내겠다는 어떤 다른 조직들 무슨 노동쟁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듬해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또 촉구를 하고 뒤에 김 대법원장은 이런 요구를 모두 실행을 했습니다. 김명수. 법관 대표회의는 2018년에는 사법 독립을 훼손했다면서 양승태 대법원 근무 판사들의 탄핵을 국회에 건의했었습니다. 아무래면 자기네 판사들이 말이죠. 자기네 어른을 갖다가 죄 없는 양승태 대법원장. 원래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당히 인품이 좋은 분입니다. 인품이 좋고 그리고 양식이 있고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살아온 깨끗한 분입니다. 아니 그런 분을 양승태 대법원 근무 판사들의 탄핵을 국회에 건의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가 작년 사표를 냈자 잘 아시죠? 했죠. 수리하면 여당이 탄핵을 못하잖아. 당신 사표를 수리하면 이 민주당이 탄핵을 못하잖아 하면서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아니 이런 대법원장이 있습니까? 당신 사표를 수리하면 여당이 탄핵을 못하잖아. 당신이 있어야 탄핵을 하지. 이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탄핵 거래 사건이 올 초에 터졌을 때는 딱 입을 봉했습니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관 대표회의가 아니라 김명수 호위무사, 호위회의 역할을 한 것이다. 법관 대표 같으면 이번에 탄핵 사건 정도 터지고 하면은 법관 대표에서 뭔가 의견을 내야 되는데 입도 까딱 안 했습니다. 소리 숨 하나 없었습니다. 머리털 끝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법관회의는 이 세상에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 양식 있는 판사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 법관 대표회의가 아니다. 그거는 김명수 호위무사회의다. 호위회의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관 대표회의를 장악한 인권법연구회가 자기들이 지지하는 김명수를 지키기 위해서 사법 독립은 내팽개치는 기득권 세력이 됐다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실상이라면 너무나 서글픈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조선일보가 특종을 했습니다. 대법 요직 34%가 인권법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과 더불어서 인권법연구회가 누구누구인가 그 회원들이 이 명단을 조선일보가 다 입수했다는 겁니다. 이 명단을 앞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재판을 받을 때 내가 공정하게 재판을 받는가 안 받는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편향을 한 판사들한테 아니 자기의 사건을 어떻게 맡깁니까 자기를. 그러니까 국민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인권법 판사, 인권법 연구회 명단 조선일보는 밝혀야 되고 언론은 밝혀야 하고 이걸 낱낱이 공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에 영향을 주는 재판의 편향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분명히 이 기사에는 재판 편향, 정치 편향, 재판 편향이 아니고 정치 편향입니다. 정치 편향이 된 이 판사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한테 재판을 받는다면 정치 편향의 영향을 받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국민들이 그 재판을 받는 국민들이 그걸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난 저 사람한테 재판 안 받고 싶어. 받으면 불이익이 불이익이 온다. 나한테 불이익이 올 것 같아. 이러면 기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명단을 이걸 이제 발표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김명수 참으로 이해 못할 대법원장입니다. 왜 이해를 못할까요?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암흑시대입니다. 암흑시대의 마지막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자, 3월 9일 내년 2022년 3월 9일은 대선입니다. 야권 단결해서 단일화해야 됩니다. 단일화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됩니다. 단일화를 하지 않는 야권의 어떤 정치인이라든가 후보자가 있다면 그는 역적입니다. 역적화로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단일화를 위해서 가장 민주적 방식으로 협의해서 단일화를 이번에 서울시장 단일화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탄생이 되면은 강한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이제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시장경제를 회복하고 동맹을 회복하고 이렇게 돼야 우리가 과거에 정말 엄청난 향상을 또다시 향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내일 새벽 대한민국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네,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야권 단일화의 방법을 깊이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